자, 봅시다. 선생님 이제 밥 먹고 와서 또 이제 밥 먹고 왔으니까 또 열심히 힘을 내서 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 두 번째 단원인 요 대단원이 원제 3개에서 첫 번째로 배울 게 원자의 구조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뭐라고 했었냐면은 흐름, 이 발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각 단계를 이제 어떤 과학자가 요거를 발견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걸로 어떤 것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그거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만 한번 찝어서 가보자면, 톰슨에서는 전자를 발견했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러더퍼드에서는 원자 핵을 발견했다. 라는 게 중요한 거고, 보어에서는 수소 원자 스펙트럼을 설명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현대 원자 모형. 여기는 이제 다전자 원자 스펙트럼까지도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 가면서 점점 이제 발전해 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보어에서는 전자 궤도를 도입했다라는 거. 이 러더퍼드랑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기는 일정한 궤도가 딱 있는 겁니다.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계속 일정한 궤도로 돌듯이 그런 거고, 이 러더퍼드는 일정한 궤도 없이 자유롭게 뭐든 아무데나 다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점은 보는 요 이제 궤도랑 궤도 사이, 궤도랑 원자 사이에서는 전자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러더퍼드는 그런 게 상관없는 거야. 막 자유롭게 막 그냥 원자핵 주변을 막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게 러더퍼드고, 보어는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원자핵 사이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거는 뭐 어차피 아마 쭉 이어서 강의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크게 듣는 데는 이거 지난 시간에 들었었던 건데 잘 기억이 안 나네 하는 거는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선생님이 이제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턴의 원자설은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말로 말 그대로 돌턴은, 원자라는 거는 그냥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로 되어 있다라고서는 이제 주장을 했지만은, 그게 이제 깨진 거였죠. 오늘 여기 현대 원자 모형까지는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면은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어떤 거부터 해볼 거냐면은, 이제 톰슨의 원자 모형부터 해봅시다. 돌턴은 지나가고 이제 톰슨의 원자 모형. 선생님이 이 톰슨의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은 구구절절하게 길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귀찮아, 듣기 싫어 라는 학생은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이 톰슨 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발견했다? 전자 발견했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요거 외에 크게 수능에서 출제되지는 않아요. 전자를 발견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고, 아까 톰슨의 원자 모형이 뭐였어?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러한 구 모양에 뭐가 박혀있는, 마이너스 전하 박혀있는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도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이런 애들 왜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 원자가 중성이라는 거는 톰슨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돌턴 원자설 아무런 전하를 나타내지도 않는다 라는 건 이제 인정했는데, 이렇게 음의 전하를 띠는 애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어떤 걸 통해서 알게 되냐면요. 선생님이 그림, 교과서에 마땅한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55페이지 보시면은 조금 비슷한 그림이 나오네요. 선생님이 이제 최대한 자세히 그려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교과서는 비슷하게 그려야지. 됐네. 이렇게만 해줍시다. 뭐 최대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모르겠지만은,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전압. 여기 이제 판이 있어요. 이렇게 판이 있고, 여기 구멍이 이제 안에 뚫려 있는 거죠. 이제 뚫려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뚫려 있는 거고,
고전압을 걸어줬더니 여기 이제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 얘네들 플러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그림인지는 알겠죠? 여기 이렇게 연결할까요? 고전압을 걸어줬더니 어떤 게 발생했냐면, 여러분들 눈에는 이렇게 초록색 선, 요거는 여러분들 그 위에 사진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날 것 같네요. 사진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날 것 같네. 거기 보이죠? 여기에 이렇게 정체부를 초록색 선, 선생님은 초록색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초록색 선이 이렇게 나타낸 것을 누가 확인하냐면요,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확인을 합니다.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확인을 해요.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이 안에는 대신에 진공 상태를 만들었는데, 근데 거의 진공이고, 거의 완벽하게 가까운 진공이고, 진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진공 상태. 얘네들 이제 진공관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진공관에다가 굉장히 높은 전압, 이렇게 고전압을 걸어줬더니 어떤 걸 확인할 수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게 선생님이 이제 초록색이 없어서 이렇게 파란색 썼지만, 이렇게 초록색의 어떠한 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과학의 발견은 의도적인 거에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실수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발견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뭔가 대놓고 알아보려고 하면은 잘 안 나오고 그 결과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과학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대부분 실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호기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 그래서 시작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또 수업에 듣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톰슨의 과학자가 요 선의 성질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얘는 뭐길래 이렇게 진공관에다가 높은 전압을 걸어줬더니 이런 선이 나타날까?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선의 성질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떠한 성질을 띠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4가지 실험을 합니다. 4가지 실험을 해요. 선생님, 요거는 이제 빼고 그릴게요. 요거는 여기 이제 이렇게 고전압을 걸어줬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 놨었던 건데, 이제 요거는 빼고서는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기다가 바람개비 이 안에다가 그림을 잘 모르겠지만 여기 바람개비야. 바람개비. 두 번째는 여기에 나무. 세 번째. 이걸로 어떻게 그려야 되냐? 얘네들은 이게 얘는 뒤로 가 있는 거고 얘는 앞으로 나온 거예요. 얘는 이제 N극, 얘는 S극. 그러니까 자석을 갖다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진공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U자 모양의 말급자석 이렇게 갖다 둔 겁니다. 이 표현이 그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요거랑 마지막 4번째. 요거를 이제 어떻게 그려주면 여러분들이 보기 편할까? 이제 플러스, 얘는 이제 마이너스. 얘네들은 자석, 얘는 이제
뭐라고 보면 되냐면 전기장을 걸어준 겁니다. 전기장 걸어준 거 얘는 자석. 그러니까 자기장을 걸어줬다고 보면 되겠죠. 자석. 그리고 네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네 가지 실험을 하게 돼요. 네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이, 어이구, 말을 말해버렸네요. 이 네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요 선의, 이 초록색 선의 성질을 알아내게 됩니다. 큰일 날 뻔했다. 스포했네, 선생님이. 여기서 똑같이 마찬가지 그 전압을 걸어줬어요. 이 선이 쭉 나가겠죠. 쭉 나갔는데, 이제 어떠한 결과값이 나타냈냐면, 이 바람개비가 회전을 했어요. 계속 빙빙빙빙 회전을 했습니다. 회전을 하는 결과값을 나타내게 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도 이렇게 빛이 쭉 가다가 여기 뒤에 그림자가 딱 생겼습니다. 그림자. 얘는 돌아간 거고, 요때 이제 자석에다 이렇게 해두니까 얘네들이 휘어졌어.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장에도 했던 얘네들도 이렇게 휘어졌어요. 네 가지 실험의 결과값을 가지고서는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요 놈의 성질을 알아냅니다. 요걸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을까? 요걸로 가지고서는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루해가지고 선생님이 꿀밤 맞기 가위바위보를 하자 그래요. 선생님이 이기면 선생님이 여러분 때리는 거고, 여러분이 이기면 선생님은 여러분이 선생님 때리는 거고, 실제로 했다 칩시다.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져가지고 때리려고 하는데 차마 선생님이 마음 약해서 때리지 못하고 거기 앞에서 딱 멈췄어. 여러분들 맞은 거 안 맞은 거야? 안 맞았죠. 아무런 아픔도 못 느낄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럴 때 아니면 선생님 언제 때려보냐 해가지고 꿀밤 맞기 엄청 세게 팍 때린 거야. 선생님 이만 탁 닿았어. 선생님 겁나 아파가지고 예전에 선생님이 친구들끼리 끝말이어갖고 이렇게 한 열 몇 명이서 중학교 때였어요. 그때 하다가 지면은 진 사람이 그냥 맞는 거야. 인원수대로 10명 하면 9대 맞는 거지. 그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막 때리고 잘못 맞으면 코피 나요. 그래서 뭐 코피 났다고 칩시다. 코피 맞을 정도로 세게 맞았다 칩시다. 선생님은 뭘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은 충격을 받았다 볼 수 있어요. 충격을 받았다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을 때릴 때는 닿진 않았어. 여러분들은 아무런 충격을 느끼지 못했죠. 선생님 충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있는 손가락에 있는 질량 갖는 손가락이 어디를 충돌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충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개비가 움직이려면 어떠한 질량을 띤 물체가 나에게 충돌을 해야지만 그 운동량을 가지고서는 얘네들이 돌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량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질량. 여러분 MV 배웠죠, 물리 시간에. 그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요 선은 뭐를 가지고 있다? 질량을 가지고 있다.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 선은 뒤에 뭐가 생겼냐면 그림자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보일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이는 여기는 우리가 어떠한 빛 밑에 어떤 물체를 놔두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밑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우리가 뭐 길 돌아다닐 때 해가 쨍쨍한 날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그림자가 생기고 있죠. 그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빛이 통과를 못했기 때문이야. 근데 만약에 빛이 이렇게 휘어져 갈 수가 있어. 그러면 그림자는 절대로 생기지를 않아요.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빛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길 수 있는 거냐면은 그림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 직진하는 성질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자석을 갖다 댔더니 휘어졌다. 아무런 전하를 띄지 않으면은 휘어질 리가 없겠죠.
자석을 놔뒀을 때 휘어졌다라는 얘네들은 전하를 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기장을 뒀을 때 플러스 쪽으로 됐다. 플러스 쪽. 플러스. 우리 N극 붙어 안 붙어? 안 붙죠. S가 안 붙죠. N극이랑 S극이랑 붙는 거야. 서로 다른 전하를 떼어야지만은 밀어내는 게 아니라 달라붙으려고 하는 인력이 작용을 하게 돼요. 여기서는 음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는 거. 요 네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질량을 가졌다. 그리고 직진하는 성질을 갖는다. 전하를 띄는데 무슨 전하를 띈다? 음전하를 띈다. 요 네 가지 실험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는. 톰슨의 원자 모형 실험에서. 그래서 일단 톰슨이 이렇게 요 선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음극에서 나가는 선이다. 이게 여기 이제 선생님은 표현을 안 했지만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 판이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음극에서 나가는 선이다라고 해서 얘네들은 이제 음극선이다라고 불렀어요. 음극선. 그래서 이 음극선의 성질이 궁금해서 이러한 실험을 했고요. 이런 실험을 했고 이걸 통해서 톰슨이 결론이 내린 게 음극선을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전자의 흐름이다라는 걸 알아냅니다. 전자의 흐름이다라는 걸 알아냅니다. 뭐의 흐름이다? 전자의 흐름이다. 그래서 톰슨이 뭘 처음으로 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원자 모형에서 이 전자를 도입을 한 과학자가 톰슨이에요. 톰슨. 그래서 여러분들 톰슨 하면은 전자 발견, 일단 요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 정도. 어떤 실험에서 요 전자가 음극선이 어떠한 성질을 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요 정도 아시겠죠? 요거 질량, 반응기로 돌아간다. 질량 갖는 물체가 충돌했구나. 그리고 그림자가 생겼다. 직진하는구나. 그리고 자석에서 휘어졌다. 전하를 띄는구나. 근데 플러스 전기장, 플러스 쪽으로 휘었다. 음전하를 띄는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굳이 기억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잘 알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런 모양, 요런 그림 나오면 무조건 톰슨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톰슨의 원자 모형은 여기까지 선생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발견했다? 전자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러더퍼드. 여기서는 러더퍼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냐면요. 원자 핵 발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자 핵 발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도록 합시다. 아까 선 톰슨은 뭐 생각해라. 전자 발견했구나. 어떤 걸 통해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러더퍼드라는 과학자는 뭘 발견했다? 원자 핵을 발견했다. 요것만 여러분들 일단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요거는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아까 톰슨은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띄는 애들을 여기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뭐냐면 이 마이너스인 전자가 박혀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누가? 톰슨이. 그 나머지 부분은 다 뭐다? 플러스를 띄는 부분이다. 그래서 플러스에 전하를 띄는, 쉽게 생각하면 플러스 전하를 띄는 공이 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전자가 박혀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도 좋습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고선요.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했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러더퍼드가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다. 이거는 맞는 거다. 라고 더 완벽하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합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해요. 요거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한 이유는 뭐냐면,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주장한 이 푸딩 모형, 요게 틀렸어. 이게 틀렸기 때문에 나는 요거를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요게 틀렸다는 걸 증명할 거야.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톰슨이 주장한 요 모형이, 원자 모형이 맞는 거야. 난 그걸 더 증명해 보이겠어. 좀 더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어. 완벽한 증거를 찾겠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한 이유는 톰슨의 원자 모형을 증명하려고 이걸 합니다. 여기서 알파 입자가 뭐냐면요. 그냥 선생님이 문제는 설명 안 하겠지만 일단은 쉽게 생각하면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렇게 안 써지지?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무거운 입자를 할까요? 무거운 입자?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무거운 입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거운 입자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무거운 입자다. 그리고 플러스 전하를 띈다. 플러스 전하를 띈다. 맞는 거.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그림이, 일단 이 그림이 좋지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보시면요, 딱히 마음에 드는 그림은 없네. 교과서에도. 근데 선생님이 요 그림 보내면 날 것 같아요. 요 그림을 보면 날 것 같아.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무거운 입자. 그래서 이 무거운 입자, 선생님 이제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 알파 입자, 얘네들 알파 입자. 얘네 다 전부 다 알파 입자. 얘도 알파 입자, 얘도 알파 입자, 얘도 알파 입자, 얘도 알파 입자야. 얘를 이런 원자한테 충돌을 시켜줍니다. 충돌을 시켜줘. 얘는 플러스 전을 띠는 애들이야. 플러스 전을 띠는 무거운 애들이야. 질량을 갖는 무거운 애들. 얘네들 충돌을 시켜주면은, 러더퍼드가 예측한, 이럴 것이다. 예상한 결과가 뭐냐면요. 그냥 쑥 전부 다 통과하는 거야. 얘네들이 여기서 그냥 쑥 통과하고, 여기서 얘네들 쑥 통과하고, 얘네도 여기서 그냥 쑥 통과하고, 얘도 여기서 쑥 통과하고, 얘도 여기서 쑥 통과하고. 알파 입자를 얘네들이 그러니까 원자에 쏘아줬었을 때 얘네들은 실제로 러더퍼드라는 과학자는 금속 얘네 금박 원자로 합시다. 여기다 금을 썼어요. 금을 쓴 이유는 뭐냐면 금이 금속들 중에서 이렇게 얇게 펴지는 성질이 가장 강한 애들이에요. 제일 좋은 애들. 강하다라기보다는 가장 잘 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얇게 금속판을 핀 다음에 걷다가 이거 알파 입자를 쏴준 거예요. 이것도 알파 입자 쏴준 건데 이때 이제 결과를 예측하기를 그냥 다 슉슉슉 다 통과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띄는 부분에 음전하가 박혀 있는데 질량이 많이 나가고 플러스 전을 띄는 애들을 쏘아주게 되면은 그냥 바로 다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이거 설명 때문에 조금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뭐가 내린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모래비 선생님이 그냥 이거를 너무 많이 그려지네.
여기에 모래비가 내리고 있어. 여기까지만 하자. 씨, 너무 많네. 모래비. 얘네 모래비야. 모래비. 이게 레자가 아니지. 모래비. 모래비.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반대쪽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 여기 반대쪽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친구가 서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친구랑 좀 예시가 좀 그렇네. 근데 여러분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여기에 돌덩이, 이 모래비가 쏟아지는데 이 돌덩이를 이 친구가 던져요. 이 친구 어떻게 했어? 무조건 맞죠. 왜? 이 모래 비면 그냥 모래가 얇게 내려오는 건데 모래 하나하나의 질량이 어때? 굉장히 가볍죠. 근데 돌덩이는 질량 어때? 무거워. 얘는 그냥 뚫고선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다 맞습니다. 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질량이 하나에 압축된 게 아니라 이렇게 퍼져 있는 애들, 그 상태에서 무거운 입자인 요 알파 입자를 쏘아준 건데, 그러면 요거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돌덩이를 모래비에 통과시켜서 던졌다. 그 반대쪽에 있는 친구들이 맞았다. 친구가 맞았다. 이 모래비가 이 톰슨의 원자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써줬더니 얘는 맞을 거다. 이렇게 이러한 결과가 다 나타날 거다라고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그 예측이랑 다르게 나왔습니다. 어떻다라고 보면 되냐면 얘를 맞추려고 돌을 던졌는데 돌이 아예 이렇게 튕겨져 나간 애들도 있고 거의 대부분 이 친구가 맞았지만 던지는 족저 맞았지만 이렇게 아예 튕겨져 나간 애들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 살짝 휘어진 애들도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거야. 이 모형이 맞으면 무조건 다 뚫려야 되는 건데 무조건 얘가 다 맞아야 되는 건데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튕겨져 나오고 또 맞을 듯 하면서 이렇게 휘어져 나간 애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어떤 거로밖에 설명이 안 되냐면은 튕겨져 내려면 어때? 일단 우리가 뭐를 던졌어. 튕겨져 내야 돼. 그러려면 최소한 그 정도를 견딜 수 있는 무게랑 충돌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덤프트럭끼리 충돌했어요. 그 하나가 이렇게 충돌했다 치면은 하나가 크게 엄청나게 팍 멀리 떨어져 나가진 않을 거야. 근데 덤프트럭 선생님 쳤어. 쭉 날아가겠죠. 어느 정도 질량이 비슷한 경우들끼리 충돌을 해야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튕겨져, 선생님 말을 잘못했네. 어찌됐든지 간에, 이거 말을 해서 여러분 좀 덤프트럭 얘기는 좀 뺄게요. 여러분, 좀 헷갈려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덤프트럭이 선생님을 치면은 선생님 뚫고 가겠죠. 덤프트럭이 밟고 가겠죠. 근데 덤프트럭이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어떻게 충돌하거나 한 명이 멈추거나 살짝 옆으로 튕겨도 나가겠죠. 그래서 뚫고 가지 못하게 하려면 최소한 충돌하는 입자랑 비슷한 질량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중간에 뭔가 굉장히 대부분은 이렇게 모래비로 되어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이렇게 모래비로 되어 있겠지만은 뭔가 질량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애들이 가운데 있을 거다. 왜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했냐면 거의 대부분 거의 몇만 개를 쏘아줬었을 경우에 몇만 개를 던졌을 경우에 튕겨져 나오는 경우는 두세 개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거야. 대부분은 모래비로 되어 있지만은 중간에 뭔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러더퍼드가 예측을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 던진 공은 무슨 전환을 띈 거냐면 플러스 전환을 띄는 거야. 플러스 전환. 플러스 전환. 근데 만약에 이 안에 뭔가가 질량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뭔가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고 하면은 충돌 어떻게 됐어? 다 붙겠죠. 왜?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붙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튕겨져 내고 그리고 휘어지게 했어요. 이 휘어지게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점 가는데 얘네들이 휘어지게 하려면요. 얘네들은 같은 전하의 플러스 전하를 떼야 돼요.
같은 전원에 플러스 전화를 떼야 합니다. 그래서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이 가운데 있는 이 뭔가를 뭘로 정의를 하냐면요, 질량이 나가고 질량이 압축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다 라고 해서 얘네들을 뭐로 정의하냐면요, 원자 핵으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원자 핵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요 그림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교과서에 56페이지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요게 어떤 모양이냐면, 교과서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 아마 파일 올려줬으니까 그거를 같이 보세요. 교과서 56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쯤에 원자핵이 발견하면서 나오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의 모형입니다. 요 모형만 딱 봤었을 때 여러분들은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뭘 발견했다, 원자핵을 발견했다라는 게 바로 나와야 합니다. 바로 나와야 돼요. 이걸 조금 더 이제, 그래서 모래비가 아니라 이제 모형처럼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금박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뭐를 쏴준 거냐면은 알파 입자 써줬어. 알파 입자 써줬어요. 대부분 통과를 해요. 대부분 통과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여기 정확하게 가운데에 충돌을 해. 그러면 튕겨져 나가는 애들이 수만 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만 개 중에 한두 개 정도 됐다. 그리고 근처로 갔는데 휘어져 나갔다. 이 휘어져 나간 거는 여기네들이 뭘 띄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띄기 때문에, 튕겨져 나간 건 어떻기 때문에, 얘를 튕겨져 낼 만큼의 여기 안에 뭔가 큰 질량이 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러면 얘네들도 어차피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압축시켜 두던지 아니면 이렇게 퍼져 있던지 간에 얘도 큰 질량 값을 가질 텐데, 얘는 그럼 왜 못 튕겨내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었던 모래비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모래를 압축하면 뭐가 되냐, 돌멩이가 되지만은, 돌멩이일 때는 우리가 뭐 던졌었을 때 질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뭔가 아픔을 느낄 수가 있지만, 질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모래를 친구들한테 뿌렸다, 우리가 맞았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아파 죽을 것 같아 라고 느끼진 않죠. 그거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톰슨의 원자 모형을 증명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얘네 톰슨의 원자 모형이 틀림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낸 게 뭐냐면, 여기 아니라 원자 핵의 대부분은 어디에 뭉쳐있다, 질량이 이렇게 원자 핵에 되어 있고, 그 주변을 누가 돈다, 전자들이 돈다, 그냥 이렇게 러더퍼드가 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요 개념을 도입을 해요.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도입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 개념을 도입해요. 이걸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모래비,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서 돌로 던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일단 전자랑 원자핵을 발견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잠깐 지울게요. 톰슨 하면 뭘 생각해라? 음극선. 그걸 통해서 뭘 알아냈다? 전자를 발견했다. 러더퍼드는 어떤 거?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보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무거운 입자다. 무거운 입자다. 얘네들을 우리는 헬륨 원자 핵이랍니다. 헬륨 원자 핵. 헬륨
원자 핵, 원자 핵. 뭘 띠는? 플러스는 띠는. 그리고 무거운 입자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솔직히 다른 애들에 비해서 무거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입자다, 무거운 애들을 던져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좀 더 이해하는데 편할 겁니다. 모래에 비해서 돌멩이는 어때? 무거운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무거운 입자다라고 쓴 거예요. 실제로 헬륨 원자 핵은 모든 원자 핵 중에서 거의 가장 가볍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요걸 통해서 뭘 알아낸 거다? 원자 핵을 알아냈다. 원자 핵을 발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금속을 이용했다. 충돌시켜. 걔네들은 금박이면 금을 얇게 핀 금박을 이용했다. 그 이유는 금이 이렇게 펴지려고 하는 성질이 가장 좋은 금속이기 때문에 금을 이용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 러더퍼드가 예측한 결과값이 똑같이 나왔지만 몇 개, 수만 가지 중에서 몇 가지 경우가 아예 생뚱맞게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원자 모형을 러더퍼드가 제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볼 게 뭐 양성자의 발견, 중성자의 발견 이거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다루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양성자 같은 경우는 그냥 골드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했는데 뭐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뭐 수소 방정관을 이용해서 뭐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다. 그리고 중성자 같은 경우는 체드윅이라는 과학자가 알아냈다. 뭐 베릴륨 원자 핵의 알파 입자를 충돌시킬 때 뭐 전하를 띠지 않은 입자가 방출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거 정도만 여러분들 그냥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여러분 교과서 순서대로 나가려고 해서 갑자기 이제 발전 과정을 하다가 이제 생뚱맞게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 요거에 대해서 갑자기 하게 됐는데 오늘 어디까지 나갈지 잠깐 볼게요. 일단은 나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나가 봅시다. 일단 처음에 돌톤은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애들이다 라고 했어요. 돌톤은. 근데 깨졌죠. 일단 뭐로 나눠져? 전자. 누가 발견했어? 톰슨이. 그 다음에 이제 원자 핵. 누가 발견했어? 러더퍼드.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근데 이 원자 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누게 됩니다. 거꾸로 가면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 핵을 만들고 전자랑 원자 핵이 결합해서 원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원자 핵은 원자 핵 같은 경우는 뭐가 없다라고 보면 되냐면 전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성자 같은 경우는 이거 하지 맙시다. 컵까지 너무 가는 것 같아서 하지 않을게요. 지금 교육과정에 빠졌기 때문에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어차피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죠? 빅뱅에서 이제 우주의 탄생에서 업커크 2개랑 다운 커크 하나 만나서 양성자 만들고 다음 커크 2개랑 업커크 하나 만나서 중성자 만들고 둘이 결합해서 강한 핵력에 의해서 결합해서 원자핵 만들고 그거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네들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표 좀 잠깐 볼게요. 표 여기 잘 보시면요. 몇 페이지냐?
57페이지 밑에 보시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상대적인 전화예요. 상대적인 전화. 여러분 전화량 하면서 뒤에 C라고 나와 있는 건 쿨롱이야. 쿨롱. 쿨롱. C 이거 나오면 쿨롱. 아마 여러분 물리에서도 배웠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플러스 뭐 양손자 하나가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인 거고 뭐 전자는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 그리고 중성자는 아무것도 없어. 그 요거를 우리가 굳이 이 값끼리 비교하기엔 너무 비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이야. 어차피 이 전제가 가지고 있는 전하 값이나 전하량 값이나 양성자가 갖고 있는 전하량 값이나 부호 빼고는 크기는 똑같아요. 부호 빼고 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을 상대적으로 나타내자 해가지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양성자는 하나당 플러스 1의 전하를 띈다. 중성자는 아무런 전하를 나타내지 않는다. 0의 전하값을 띈다라는 거. 일단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렇다 보니까 플러스의 전하를 띄는 양성자랑 아무런 전하를 띄지 않는 중성자랑 결합해서 뭘 만든다? 원자 핵을 만든다. 그래서 이 원자 핵은 항상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항상 플러스 전하를 띄게 돼요. 가끔 가다가 이 전하량 값을 가지고서는 문제를 푸는 게 나오는데 화학에서는 그 정도 문제가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요. 자주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능 문제나 뭐 평가 문제 풀어볼 때 이 전하량 값을 가지고서는 문제를 다루는 건 거의 못 봤어요. 뭐 사설 모의고사는 봤는데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두 개 정도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선생님 별로 여기를 중요시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 정확한 값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것만 알아두면 되냐면 양성자 하나당 전하값이 플러스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수 쿨롱이래. 그쵸? 이것도 아마 문제 나오게 되면 다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데 되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떠한 애들 보니까는 전하값이 양성자가 있는데 전하값이 플러스 얼마일까? 4.806 곱하기 10에 19수 쿨롱이래.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것만 알면 되냐면 양성자가 가지는 전하량 값이 이 정도 요만큼 나왔다라는 말은 하나당 얼마야? 요 놈이지. 그럼 얘네들은 양성자 몇 개 있다. 양성자 3개 있다. 요 정도 계산만 여러분들 할 수가 있으면 돼요. 이 전하량 값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에서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거는 요 정도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그렇게 이런 거 묻는 문제 거의 잘 안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뭐 크게 이거 다루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자는 하나당 마이너스 1,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값을 갖는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질량을 보면은 양성자 하나가 1.673 이것도 아예 써줄게요. 선생님 이거 외우지 못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1.67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승. 중성자는 1.67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승. 그리고 전자는 9.10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8승. 이게 질량이래. 뒤에 그람. 봅시다. 그리고 옆에 여러분들 더 편하게 상대적인 질량값이 나와 있어요. 상대적인 질량값. 질량값. 원자 핵의 질량은 누가 결정해?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정합니다. 얘네들이 이 정도의 질량값을 갖는 거야. 완벽하진 않지만 선생님 그전 강의에서 말했었죠. 양성자랑 중성자랑 질량이 완전 똑같지 않지만 거의 똑같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얘네들에 비해서 얘네들 어때? 전자가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 알아둬야 될 거 뭐냐면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어디서 결정되냐면 이 원자 핵에서 결정됩니다.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원자 핵에서 결정이 돼요. 원자 핵에서 결정이 됩니다.
왜? 전자는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뭐에 비해서? 양성자랑 중성자에 비해서. 일단 원자를 구성하는 데에는 이 전자랑 원자핵, 그리고 원자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랑 이렇게 되는데,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정확한 전하량 값, 이것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지만 이건 문제에서 주어질 거고요. 중요한 건 얘네들 전자는 마이너스의 전하값을 갖고 양성자는 플러스의 전하값을 갖는다. 그리고 원자핵은 이 플러스의 전하값을 갖는 양성자랑 마이너스의 아무런 전하값을 띄지 않는 중성자가 결합했기 때문에 항상 뭘 띈다? 항상 플러스 전을 띈다. 그리고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원자핵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나중에도 이제 선생님은 배우겠지만 목이 아프네. 이걸 이제 좀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 이제 원자핵, 원자핵 플러스 전을 띄는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어딘가 있겠죠. 어딘가 전자가 있을 거예요. 전자로 무슨 색으로 표시할까? 어딘가 전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원자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면요, 나중에 이제 원소의 주기성 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멀리 있는 전자 두고서 얘네들 이제 가장 멀리 있는 전자까지를 뭐라 보면 되는 거냐면은 원자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멀리 있는 전자, 최애가 전자까지. 원자의 크기는 이 노란색 안에 있는 거, 이거다 보시면 되는 거. 그중에서 원자핵은 요만큼인 거야. 선생님이 지금 원자핵 글씨 쓰냐고 이렇게 크게 쓰긴 했는데, 원자의 크기에서 원자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조금이에요. 원자핵은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조그만데 무게가 여기 다 압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다 원자가 가지고 있는 질량 모두 다 여기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근데 거기 이제 조금 튀어나와서 전자들은 그 주변을 돌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데는 아무런 질량이 없다라고 보아도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 어디에 있는 거야? 원자핵에 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질량에 있는 원자핵은 굉장히 조그마다. 압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서 보시면요, 원자의 크기는 원자핵의 10의 4승에서 10의 5승배로 원자를 지름이 300m인 축구 경기장이라고 생각하면 원자핵은 경기장 가운데 있는 지름이 3mm에서 3cm 구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운동장에 정 가운데에 뭐를 놔두면은 조그마한 구슬을 놔두면 운동장이 원자의 크기다라고 생각하면 원자핵은 그 세 구슬이다 보시면 돼요. 그 조그만 데의 모든 질량이 다 축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원자핵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되는 게 원자의 대부분의 크기는 원자핵이 가지고 있다. 원자핵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원자의 크기는 그냥 누가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자핵이랑 전자까지, 가장 멀리 있는 전자까지 그 공간을 우리는 원자의 크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은 뭐 원자의 반지름 그리고 이온의 반지름 할 때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냥 원자 표시법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몇 분인지 봅시다. 한번.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 또 힘드니까 이거 이제 원자 표시법까지만 하고 크게 쓰도록 할게요. 오씨, 너무 크게 썼나?
아마 보통 여러분들 참고서 보면은 C랑 D랑은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나중을 위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원자가 뭔지 몰라. 근데 임의 원자예요. 임의 원소, 이제 원소기호. 원소기호가 있고, 이 왼쪽 아래 첨자에는 뭘 써주냐면요. 원자 번호를 써줍니다. 원자 번호를 써줘요. 그리고 이 원자 번호를 써주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원자 번호는 어떤 거랑 똑같냐면, 잠시만요. 아씨, 하필 중요할 때 이게 부러지니? 뭐랑 똑같냐면 양성자 숫자랑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배웠죠. 양성자는 중성자는 결합해가지고 뭘 만든다? 원자핵을 만드는데 그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숫자랑 뭐랑 똑같냐면 원자 번호랑 똑같고요. 이 양성자 숫자는 뭐랑 똑같냐면 전자 숫자랑 똑같아요. 전자수.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원소 같은 경우는 이 전하량의 합이 항상 0이 됩니다. 원자. 얘네들은 표현할 때 전하량이 항상 0이 돼요. 그리고 양성자 아까 뭐라 했어? 양성자는 하나당 플러스 1을 띈다. 플러스를 띈다. 전하값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띈다. 그 크기 갖고 부호만 반대였었어. 1.602 곱하기 60인가? 609인가? 602. 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수 쿨럼으로 똑같아.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야. 근데 원자나 원자라 합시다. 원소라 하지 말고 원자. 이 원자 같은 경우는 전하량의 합이 항상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전하량 총합이 0이 되려면 얘의 숫자는 어때야 돼? 항상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의 숫자랑 전자 숫자는 똑같습니다. 어떠인 상태일 때만, 원자인 상태일 때만. 선생님 그러면 틀릴 경우도 있나요? 네,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경우도 있나요?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온인 상태는 다릅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다시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원소기호의 왼쪽 아래 첨자에는 원자 번호를 써주는데 그거는 양성자 숫자는 똑같고 또 전자 수랑도 똑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얘네들은 원자의 경우에만 얘네들은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랑 똑같은 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제 여기서 B. 여기는 이거 우리 선생님 배웠죠? 이거는 질량수를 표현해줘요. 질량수라는 거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를 더한 값을 우리는 질량수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원자 수. 이 원소, 그러니까 이 원자 수를 표현해 줍니다. 얘가 하나 있으면은 1은 많이 생략해요. 근데 두 개 있으면은 여기다 2개. 이 원소가 몇 개 있는지 그 원자 수를 써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전하량의 합. 전하량의 합을 나타냅니다. 너무 크게 썼나? 크게 썼나?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인 원소 기호에서는요 전하량의 합이 0일 경우에 이건 생략을 해요. 0일 때 생략.
얘네는 1일 때 생략. 그럼 선생님은 어떤 거 예를 들을 거냐면 나트륨 예를 들어 볼게요. 원자 번호가 11번이고 질량수 23입니다. 하나를 선생님이 표현할 거기 때문에 1을 생략해 줄 거고, 아까 설명했었죠. 모든 원자들은 전하량의 총합이 0이다. 0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략을 할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네들의 원자 번호, 양성자수, 전자수, 중성자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원자 번호 얼마야? 11이야. 양성자수 이거랑 똑같대. 11개. 전자수 11개 똑같은 거야. 중성자수 이제 질량수래.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양성자수 몇 개? 11개. 중성자수는 몰라. 근데 질량수가 지금 얼마야? 23이야. 중성자수 얼마가 돼요? 아, 부러졌어. 12개가 되겠죠. 12개. 중성자 숫자는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중성자 수는 원자 표시법에서 직접적으로 표현이 안 돼요. 직접적 표현이 안 됩니다. 간접적으로 이 두 가지 질량수라는 거랑 이 양성자 수를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표현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자 표시법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원자일 때는 반드시 요 양성자 숫자랑 전자수랑 똑같다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 중성자 숫자랑 양성자 숫자랑 다를 수도 있고요. 바로 이제 설명하겠지만, 중성자 숫자랑 전자 숫자랑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양성자 숫자랑 전자 숫자는 항상 같아야 돼요. 어떨 때? 원자일 때. 그리고 원자가 아닐 경우에는 그래도 무조건 원자 번호랑 양성자 숫자는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강의 찍은 지가 1시간이 조금 되는 것 같아서 잠깐 멈추고 선생님 요거 파일 옮긴 다음에 인코딩 시키고 나서 다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